오늘 12월 5일 서울기록원 토크 콘서트 너머너머를 말한다 진행을 맡게 된 정문영입니다. 본래는 여러 관객분들을 모시고 청중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없지 않지만 또 녹화라는 것이 또 주는 장점이 있어서 덜 떨리긴 합니다. 제가 이재희 선생님과 전영호 선생님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이재희 선생님과 전영호 선생님은 이제 우리 이번 서울기록원 40주년, 5.18 40주년 특별 전시인 너머너머 진실을 말하는 용기의 주제인 책,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에 저자이시기도 하고 또 제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희 선생님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초고들을 거의 만들어내셨던 그런 실제 집필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5.18 기념재단 연구위원으로 좀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영호 선생님도 역시 이 너머너머를 이제 제작하고 하는데 또 자료도 수집하시고 여러 가지 그 이후의 과정에도 참여하셨던 분이고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 ombudsman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진행을 맡은 저는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일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정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 모시고 이 전시의 주제 그리고 이 전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얘기, 그리고 그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 거기에 제작 과정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한 기록 행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당시의 의미, 그리고 현재는 어떤 의미인지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선생님 이번 전시의 사실은 주인공들이신데 전시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신지? 감개가 무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딱 40년, 5.18로부터 40년, 또 책이 나온 뒤로는 35년이 지난 것이죠.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5.18에 관련된 공식적으로 나온 것으로 출판물로는 최초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5.18에 대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이 출판물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최초의 모습으로부터 35년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기록원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런 뜻깊은 전시를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 광주에 오셔가지고 서울기록원에서 이런 전시를 하시겠다고 해서 처음에 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다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또 촬영했던 이제 그런 기억도 좀 새롭고, 또 아울러서 우리 광주에서 한 4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전시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 또 한편 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전시의 배경이 됐던 사건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좀 의미, 그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께는 굉장히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었겠지만은 어떤 사건이었는지 나름 좀 정의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장 젊은 시절에 일어나 가지고 지금 60대 중반이 되도록 이 많은 세월을 거의 이 5.18과 관련된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반공 체제가 극도로 강화되면서 군사 독재가 이렇게 박정희 군사 독재 기간이 18년간이나 유지가 되고, 그것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을 또 다른 군사 독재 세력이, 전두환 군사 독재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일거에 배반을 해버리니까 한국의 그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상을 갖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전 국민이, 특히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극복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한국 민주화에 어떤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 1960년과 1970년 20여 년을 독재 정권을 유지해왔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그 이후에 그 군부 독재를 계속 영위하려고 하는 세력과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두 세력 간에 있어서 79년 하반기부터 80년 5월까지 강력한 어떤 그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충돌의 결과로서 광주에서 10일간의 커다란 투쟁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서울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부산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전국의 어떤 전국에 있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그 광주에서 한 열흘간을 통해서 구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당시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1980년 5월 18일을 맞으셨는데요. 이전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셨고, 또 5.18 기간 중에는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5.18 전에도 저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이고 우리 전용호 선생도 3학년이었는데 80년 초를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민주화라는 분위기, 정말 짧은 서울의 봄이라고도 이야기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남대학교 안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그 민주화 열기가 충만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같이 우리가 학회도 같이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또 총학생회에서 일정하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도 여러 가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같이 학생들에게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다가 5.18 기간 중에는 우리 전용호 선생은 그 연장선상에서 투사회보를 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도청 상황실에 들어가서 짧은 기간이나마 그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월 21일 집단 발포가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다음에 계엄군이, 공수부대가 이제 시외곽으로 물러나죠. 그리고 도청은 이제 비게 되고, 그때 이제 시민군들 또 이런 여러 일반 시민들이 도청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셨고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 말씀을 좀 소개해 보는 것도. 그럴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죠. 80년 초반기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당시에는 도청 옆에 가까이에 그 녹두서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두서점에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자주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면서 5.18 상황이 전개되는
계엄군의 심한 이런 탄압 장면을 목격을 하면서 분노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죽음을 결심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었고,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저희들은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크게 예상을 못했었는데 계엄군들이 철수를 해버린 것이죠. 갑자기 그 강력하던 계엄군들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광주가 갑자기 빈 공백이 형성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하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상황들에 뭔가 이 질서를 잡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부가 이제 녹두서점에 있다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청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데가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상황실로 몇 명이 들어가 가지고 같이 그 전체 상황을 보기도 하고 또 질서를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야겠다. 당시 상황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분노로 촉발된 이 폭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된 상황에서 에너지가 모아져야지 계엄군하고 협상을 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된 모든 활동들을 뭐 차량들 번호도 등록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있기 때문에 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준비도 한쪽에서는 하고 또 계엄군들하고 협상 준비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이런 작업들도 한쪽으로는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았었죠. 선생님, 투사해보 얘기 좀 해주십시오. 투사해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또 어떤 식으로 제작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배포됐는지 말씀을 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18일부터 27일까지 계속 광주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인쇄 기술이 굉장히 좀 낮았어요. 그때는 그 소식지를 만들어서 상황을 이렇게 전파한다는 것 자체가 인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기라고 하는 것이 그 아주 조잡한 그 롤러로 이렇게 밀어서 잉크 원지에다가 철필로 글을 써가지고 하는 그 인쇄기가 있어야지 이제 만드는 것이니까 다행히도 그 인쇄기 하나가 우리 이재기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했던 우리 저 모임에서 하나 갖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들불야학이라고 하는 그 야학에서 교사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우리 들불야학에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인쇄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왜 그것을 그런 투사해보라고 하는 해보를 만들려고 했냐면 지금 시내 안에서 공수부대가 잔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빨리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외곽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약 1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사해보를 만들었고 또 이제 제가 그때 활동했던 극단 광대라는 우리 연극팀이 있었는데 우리 연극팀들이 또 전체가 연락이 또 많이 돼가지고 연극팀들이 골기대라고 하는 것을 23일부터 조직을 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주로 투사해보하고 골기대 팀 그쪽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도청이 우리 시민군과 수습대책위원들의 어떤 근거지라면 이제 투사해보나 골기대 혹은 뭐 대자보 이런 팀들의 근거지는 도청 바로 앞에 있는 YWCA였거든요. 그래서 YWC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그런 홍보 활동을 하게 됐죠. (5.18) 끝나고 침묵이 시작되고 왔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져 버렸는데 그 분위기가 가히 짐작이 안 될 정도로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불과 5년 뒤에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어떻게 보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증언하는 게 이 어떤 그 글이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이제 세상에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이유, 그러니까 또 어쨌든 이 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어떤 생각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나름의 계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시민단체, 민주화운동단체 이제 그 실무자로서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1980년 5.18 그 비극적인 항쟁이 끝났는데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대통령 권좌를 잡은 사람이 바로 그 항쟁의 그 학살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10일간에 있었던 그 항쟁의 전모가 다른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서 전두환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억울한 게 돌아가신 분들의 원한도 풀어드리고 또 민주정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빨리 그 기록을 제대로 복원해가지고 집필해서 책을 만들어서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항시 저희들 당시에 어떤 임무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로 이제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제 이재희 선배님하고 또 몇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고, 저희는 그때 자료를 또 공급하고 또 마지막에 집필이 다 끝났을 때 황석영 작가가 대표 작가로 이렇게 이름을 이제 감수해 주시고 이름을 기꺼이 내드릴 수 있는 그 과정에 제가 황석영 작가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심부름을 맡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실 이 책으로 아마 출판사는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엄청나게 이게 뭐 복사가 돼서든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판본으로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일단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또 자 그러면은 이 자료를 모은 자료를 누가 정리해서 누가 집필을 할 것이며, 또 과연 출판사는 이 책을 내줄 것이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당시 그러니까 1984년도에 전남 민주주의 청년협의회인가요? 네. 청년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대 의장을 맡았던 분이 정상용 선배였는데, 그분이 그때 5.18 당시에는 항쟁 지도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무부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도청에서 끝까지 항거를 하다가 체포가 됐었죠. 근데 그것을 하자고 그분이 제안을 하셨던 겁니다. 한번 집필을 해보는 것이 어쩌겠냐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는 순간 굉장히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프로도라는 그 꼬마 호빗 쪽 그 사람이 힘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악의 반지를 불화산에다 던져버렸을 때 이 악이 그친다. 그러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 식으로 갖다가 맡기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곤혹스러워라고 그러죠. 왜 이걸 저한테 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 그 사람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운명처럼 해나가면서 결국 이제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간혹 그 영화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왔지? 내가 뭐 남들처럼 힘이 강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별로 주목을 저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정보 당국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저한테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그 죄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보답하는 최소한의 이런 정도도 못 하겠다고 내가 회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다. 하여튼 제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자료나 이런 것은 우리 이제 전영호 선생이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모았습니다. 천주교 쪽이나 기독교 쪽이나 각계 사회의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몰래 이렇게 자료를 모아놓던 것을 저한테 턱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신혼집에다가 이렇게 턱 갖다 놓으면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그놈을 숨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신혼이셨으면 이제 막 이제 뭐 사모님께서도 다른 바란 어떤 가정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서류 더미들이 자료 더미들이 들어왔을 때 갈등이 없었습니까?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더구나 저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왔던 이 세계하고는 전혀 무관한 쪽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일을 갑자기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동의를 얻었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또 그런 꼭 해야 할 일 같으면 하셔야지 하고 그래서 이 담대하게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저한테는 아내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신혼집에서 그 난리 북새통을 피우면서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수집이 됐죠. 수집이 됐고 또 당시 이제 5.18에 관여하셨던 참여하셨던 분들과 만나서 그 또 구술 인터뷰 작업도 하셨고 당시 이제 어떤 자료나 또는 만났던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 남는 애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죠. 직접 그 상황을 중심을 이뤘던 분들 이런 분들을 한 40여 명 정도 인터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뭐 40여 명이 별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40여 명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숨어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만나면 한나절 정도는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그 힘든 일 중에 하나였고 그냥 보통 인터뷰 같으면은 그런 대로 그냥 쭉 받아서 쓰면 되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멈춰놓고 같이 한참을 이렇게 좀 진정시킨 다음에 또 다시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씩 막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더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우리가 워낙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밖에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너머너머 전시를 통해서 여러 판본들이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여 종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것은 노란색 표지에 또 있고 또 초록색 표지도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독일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또 내놓은 판본이 있어요. 일본어로도 번역이 됐었고 90년대 초에는 영어로도 번역이 됐었죠. 이렇게 판본이 많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5.18 당시에 5.18 내용이 안 알려졌던 건 아니고 외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는 했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람 그 투쟁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기자들은 쓸 수가 없는 내용이죠. 기자들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 쓰다 보니까. 근데 이 내용은 이 항쟁의 주체들의 시각에서 썼던 겁니다. 왜 싸우게 됐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게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있는 거거든요. 왜 분노하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공포를 느꼈습니까? 상황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담아냈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읽어보고 싶어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이 안 달렸는데 발이 달린, 혹은 날개가 안 달렸는데 날개가 달린, 그런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너머너머가 이제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당시 또 5.18 당시에 있었던 투사예보나 이런 기록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증언, 기록이라는 것으로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 기록이나 증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에 5.18 그 10일간 동안에 만들어졌던 투사해보나 또 그 걸기대 때 낭독됐던 원고들, 또 그 외에 또 신문 자료라든지 또 다양한 기록들, 이런 기록들이 없었다면 그 10일간 항쟁에 민중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뭐고 뭘 목적으로 했는가, 이런 것 자체가 밝혀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기억과 기록의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료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좀 약간 더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기록이나 기억의 이런 의미들을 좀 다리 조명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동학 농민혁명이 지금은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한 100년, 한 12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당시에는 비적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날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 하나로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매천 황현 선생이 썼던 오하기문, 그러니까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이런 이름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이 가장 중요한 1차 사료로 인용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을 철저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매천 황현 선생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 동학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집된 이런 정보를 당신의 관점에서 재배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기는 했지만은 유학자로서 굉장히 비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임금님한테 도전하는 이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전봉준이나 혹은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으로 직접 참여했던 주체 세력이 만약 이 사실을 썼다면은 아마 훨씬 다르게 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르게 기술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너머너머는 바로 그 항쟁 당사자들의 시각과 언어로서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광주 시민의 입장을 드러내되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그 심리적인 상태의 변화나 이 항쟁의 진행 경과를 이렇게 우리가 묘사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되면은 훨씬 더 큰 울림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받아냈던 것이 아닌가. 이 동남아나 다른 세계 여러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중들의 희생과 투쟁들이 있었던 데가 많잖아요.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 혹은 투쟁을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이렇게 투쟁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다면 훨씬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아마 알려지고 또 공감대를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투쟁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이후 이 기록 과정 자체가 또한 큰 투쟁의 일환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저희 지금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 서울기록원인데,
사실 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가 기관으로의 어떤 기록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기록들, 시민들의 기억들을 모으고 또 그것들에 대한 그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또 그것들을 활용될 수 있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자체가 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권 증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새로 내신 그 안병화 평전은 5.18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면의 역사를 드러내는 또 중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이 안병화 씨가 누구고 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뭐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안병화라는 당시에 전남 도경찰국장, 이분은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는 전형적인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관도 충성심도 강하고 반공의식도 굉장히 투철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시위를 진압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그렇게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시위 진압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평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신이 전략을 가지고 이 시위를 해산을 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이란 말이죠.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계속해서 경찰이 앞장서서 진압을 해라, 무장을 해서 진압을 해라, 이런 지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근데 안병화 국장이 그걸 거부를 했던 겁니다. 이 당신 그 여러 기록을 읽어보니까 그 당신이 거부를 했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뭐였냐면은 4.19였습니다. 4.19 때 경찰이 발포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장을 해제를 시켜버려요. 만약에 경찰이 나서서 총을 쏘고 진압을 했더라면 피해 상황은 훨씬 더 컸을지도 몰라요. 경찰은 군인보다 훨씬 더 민간의 상황을 잘 알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경찰관들이 다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전남 경찰관들이.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바로 합동수사본부에 잡혀 들어가고 고문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유증 때문에 한 8년 뒤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진실이 제대로 알려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날에 그분을 경찰 영웅으로 이렇게 추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는데 37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 항쟁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측면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18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싶어가지고 꼭 이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후속 작업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은 지금 넘어가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85년에 나왔던 그 내용을 토대를 둔 책이고, 다른 하나가 2017년에 나왔던 그 넘어 개정판인데요. 개정판을 보면은 이게 한 600여 페이지 이상 되는 상당한 그 쪽수를 가지고 내놓으셨어요. 개정판 작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어떤 배경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지만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2000년 이후부터 계속 5.18을 패미하고 왜곡시키고 그런 활동이 계속 하다가 2010년 이후에 아주 그 활동이 대대적으로 증폭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대로 자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초판에 관여하셨던 그런 분들, 또 집필하셨던 이재희 선배님, 또 이렇게 등등등 모여가지고
이제 뭔가 작업을 다시 좀 하자. 이 잘못된 부분도 좀 수정을 하고 더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도 담아서 더 정확한 진상을 밝혀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 이게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2013년도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케이블 TV에서 5.18에 북한군 특수군들이 내려가지고 일으킨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좀 너무나 생뚱맞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주장을 펼쳤단 말이죠. 아까 지만원 씨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2014년도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이 너무너무 책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5.18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군이 내려와서 일으킨 폭동이었는데 이것이 민주화운동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그 연원을 어떻게 해서 이 민주화운동으로 국민들 뇌리에 이렇게 박히게 됐지 하고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뿌리에가 이 너무너무 이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책은 사실도 아니고 유언비어를 집대성해서 써놓은 책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준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쓴 책이 분명하다.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황을 침묵한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써가지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읽히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 민주화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도록 하자 해가지고 쓰게 됐던 겁니다. 5.18의 의미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광주 사태라고 부르죠. 또 이제 5.18의 적극적인 의미, 특히 당시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층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은 또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요. 또 정부의 공식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두 분께서는 5.18을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명칭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의미나 또 성격 가치도 그 명칭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18 항쟁을 5.18 폭동, 또 광주 사태, 또 5.18 민주의거, 또 5.18 민중항쟁, 또 혹은 또 5.18 민주항쟁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이후부터 국가 주도로 정착된 이름이 5.18 민주화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여기서 광주라고 하는 지명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꼭 광주가 아니어도 1980년에 5월 달에 그런 항쟁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광주는 구태여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것이 항쟁이냐 혹은 운동이냐 이렇게 본다면 저는 5.18 항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체를 뭘로 볼 거냐. 주체는 이 지역에서 살았던 그야말로 모든 계층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5.18 민중항쟁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진상을 알게 되고 공감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다가 그리고 진정하게 다 공감이 되면 그때 5.18 민중항쟁 이렇게 이름이 바꿔져서 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쟁이라고 하면은 그 주체가 이미 드러나 있죠. 시민들이나 그 국민들 혹은 민중들이 저항해서 싸웠다, 라는 항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미 그 항쟁이라는 말 속에 주체가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사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진 것 이런 것으로만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면 더 거시적인 흐름에서 이 정치적인 변화들을 포착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고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변화에다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했을 때
그 흐름 속에서 5.18이 갖는 의미는 민주화 운동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조명하는 것 같고, 근데 당사자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은 항쟁이 분명한 거죠. 그 직접 싸웠던 그런 사람들인 그 뭐 민주화이건 무엇이건 간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일단은 분노하고 처절하게 이렇게 투쟁을 했던 이런 기억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특히 그 국가기구로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40년 전의 사건을 다시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조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제가 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5.18의 진상이 일부가 국민들에게 텔레비 화면을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을 재판을 했었죠. 이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5.18의 성격이 좀 더 구체화가 되었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다 5.18의 진실이 드러난 줄 알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니까 뿌리부터 뒤흔드는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일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두 차례에 걸친 국가적인 노력이 진상조사라는, 진상규명이라는 목표하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미흡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 미흡했다는 건 뭐냐면은 광주 시민이 당한 피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사실상 거의 언급을 하고 지나가다시피 훨씬 더 많은 내용이 규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덮어두고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남아있는 문제가 이 광주 시민들이 얼만큼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로 왜곡이 그 부분에 집중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냈던 겁니다.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다가는 그런 내용들을 썼던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역사적인 과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5.18과 이 미래 세대의 문제를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5.18이라는 이 40년 전의 사건이 도대체 앞으로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 책을 처음 출판한 당시와 달리 현재도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있는데 현재 이 책을 읽는다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저 책들을 읽는다면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 읽지 않겠습니까? 20대나 뭐 30대, 40대 이런 세대들이 읽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5.18 겪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 선배들 혹은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세대의 그 선배분들이 우리나라를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정말 고생을 하고 투쟁을 하고 희생을 했구나, 이런 것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고 인권과 권리가 더 이렇게 신장돼야 하는 이제 그런 사회로 이렇게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후대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너머너머를 쓰셨는데 책을 쓰시면서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또 아픈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글을 쓰시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실제 상황의 연장선에서 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 책을 쓰면서 정말 특히 개정판은 쓸 엄두를 처음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작업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40년이 다 된 그 사건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즐겁고 좋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힘든 그런 시기를 묘사를 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시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들에게 그 경험을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었죠.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 상황 속에 다시 한번 몰입을 해야 하고, 몰입을 하되 현재의 감각으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은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관점을 지금 담아내는 것인데, 그랬을 때 가장 주목을 했던 것은 도대체 왜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는가. 그리고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낀단 말이죠. 사람은 이게 저럴 수가 있어. 군인이 우리 세금을 내서 이렇게 국가가 육성한 군인이 국민을 저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그런 분노감이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분노로 이렇게 바뀌고, 그것이 한 사람 개인의 분노가 아니고 집단적인 분노로 바뀌게 되면서 공포감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평생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피 흘리면서 죽어간 것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움에 나서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는 이런 과정들을 이 불의를 봤을 때 같이 떨쳐 일어나주고 연대를 해주고 피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누고, 그 다음에 도덕성을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그 5월 27일 날 그 집단적인 저항을 선택을 한 것은 정말 역사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어떤 것인가를 거의 대부분을 다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유심히 염두에다 두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좀 무거운 책이기는 하지만 또 재미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외국에 알려진 기사나 또는 문서로서 기록된 사료들이 궁금하다. 혹시 뭐 중요한 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록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평화봉사단으로 오셨던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미 대사관에서 전부 다 피신해라. 이게 계엄군들이 진압작전에 들어가니까 전부 피신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엄군들의 잔악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반드시 자기들도 알려야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현장에서 남아있다가 끝까지 남아있다가 생존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이 기록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알려진 책자로는 팀 원버그인가요? 그분도 책을 썼고, 또 폴 코트라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푸른 눈의 목격자라고 해서 올해 그 번역이 되어서 나왔고, 특히 그 5.18 항쟁에서 좀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윤상원 열사 같은 분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쓴 어떤 글보다도
탁월한 분석을 한 글이 브래들리 마틴이라고 볼티모어 선 기자가 5월 26일 날 그 윤상원 열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었던데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그것을 잊지 못하고 10년 뒤에 광주를 다시 왔습니다. 기록을 다시 쭉 발굴을 해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깊은 분석을 해가지고 썼는데 정말 좋은 글입니다. 그 글을 보면은 이 북한군이 침투해 와서 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윤상원 열사가 왜 그런 마지막 죽음을 선택을 했는가를 아주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객관적인 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공수 부대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5월 그날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입 다물고 있는 걸까요? 왜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최근에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 그 한 담당 조사관이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부대에 약 300여 명의 공수부대 출신 분들을 전부 전수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한 서너 분 정도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뭐 대답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끼리 서로 또 무슨 그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감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과거의 일을 좀 이렇게 양심 고백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군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5.18 때는 처음에 투입될 때 이게 완전히 빨갱이들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 실제로 교육을 그렇게 받고 투입이 됐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맹렬하게 이렇게 진압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나본 그분에 의하면은 소위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정보를 그 군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몇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그 왜곡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 아버지도 6.25 참전을 해가지고 부상자로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지금 묻혀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평생을 이제 군인으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묻히기로 돼 있는데, 5.18에 관계된 군인들에 대해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평가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들이 받았던 훈장이나 이런 것들을 박탈을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피해의식으로 이렇게 같이 엮어지면서, 만약에 5.18에 자기들이 했던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부정을 하는 스스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기들 억울하다고 해서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역공격을 하듯이 자기들 입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상처가 더 덧나면서 감정적으로 더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그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왜곡되어가는 5.18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18 민주화운동은 사실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주장했던 것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좀 국민들이 뽑아보자. 이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민주화가 아주 낮은 단계에 이제 지금은 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숙해졌고 또 우리 나라도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어떤 각 자기의 인권만큼 또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또 그런 자기의 가치관을 되새기고 많은 이런 사회 그런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공희 대주교님이 5.18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천주교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목표만 민주주의, 가치가 민주주의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론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5.18 같은 경우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도 질서를 원했고 탄압을 하려는 사람도 질서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탄압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하나의 사회가 존속하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갈등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의를 이루어가고 그 합의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러면서 사회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5.18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 또 그 속에서 배워나가야 할 것들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역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해주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민주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올바로 알기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기록관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기록관이 해줄 역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정보에 대한 이 민주적 접근 가능성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증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세대들이 부모가 6월 항쟁 세대들이고 또 그 6월 항쟁 세대들은 왜 6월 항쟁 세대가 됐냐면은 사실은 그 5.18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기록들이 계속 유지되고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가면 생각보다 우리가 좀 그럴 어떤 민주적인 어떤 사회의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왜곡이 계속 되고 있을 때 침묵해버리면은 그 왜곡하고 있는 사실이 많이 퍼져버리면서 그걸 사실로 믿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항해서 혹은 그것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하고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울기록원 같은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전시랄지 이런 것들이 갖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교과 과정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항상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런 것을 제도적인 틀 내에서 소화를 못 해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캠페인을 좀 벌려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 전시 너머너머 진실을 말하는 용기 이벤트로 마련된 서울기록원 토크 콘서트 너머너머를 말한다인데요.
아쉽게도 관객들은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많은 관객들을 만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시간 동안 우리 이재희 선생님, 전영호 선생님 귀중한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